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5명을 포함한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비서관 출신 차관들에게 이권 카르텔과 맞서서 싸워달라, 또 제가 아닌 헌법에 충성해달라 이렇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원장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메시지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집권 1년 차를 넘기면서 네. 국정 운영 자체 좀 많이 안정이 됐고요. 지난 5월에 2년 차로 들어올 시점에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있었고 G7 정상회담 갔다 오시는 바람에 그 외교 안보적 현안들 때문에 사실은 집권 2년 차의 의미가 조금 희석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교 안보 현안들을 잘 지금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그 2년 차에 집권 2년 차에 국민들에게 약속하신 내용, 그간의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 운영 과제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정부 부처의 그간의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정상화하는 부분, 이 부분들도 본격 착수하겠다 이 뜻이고요. 이권 카르텔에 맞서달라 이 부분은 약탈적 정책들 있었으면 그거는 폐지하든지 방향을 대안모색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헌법에 충실하라는 얘기는 대선 때부터 쭉 하셨는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심의 정책들 해서 나라를 안정시켜달라, 국정을 그렇게 이끌어달라는 당부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개각이라고 한다면 장관을 교체하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이번에는 차관들을 대규모로 교체를 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권 카르텔과 맞서 달라는 이 부분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사 때의 인식과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계속 악역 배우들을 계속 무대 위에 올리고 계세요. 이렇게 계속 국민들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거나 개혁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러한 대통령이 나서서 계속 어떤 국민들을 계속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악역 배우를 만들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정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헌법 정신 얘기를 하실 거면 본인에게 좀 다시 자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치를 극한의 대립으로 몰고 이 사회를 계속 이 정쟁의 도가니 속에 계속 몰아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통일부에게 주어져 있던 그동안의 역할을 전면 부정하고 통일부를 그냥 대북에 대한 이 북한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라고 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정말로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평화적인 통일과 관련된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권 카르텔을 가지고 얘기하실 거면 검찰의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약 수사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마약 수사의 피의자를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원에 가서 한다든가 유아인 이 배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갑자기 박영수 특검과 관련돼서 그 검찰 출신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부실 수사했겠습니까? 번번이 50억 수사와 관련돼서는 검찰 출신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검사와 자기들을 위해서는 대충 일하고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는 철저히 뭉치면서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권 카르텔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범죄 집단화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국민들은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호 통일부 장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윤재관 부의장께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근무하시면서 도보다리 기획자로도 잘 알려져 있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달라질 때가 있다 이렇게 밝힌 건데 아무래도 장관, 차관 모두 외부 인사로 교체를 한 데 이어서 통일부의 성격 자체를 다시 한번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부의 역할이 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격 규정을 다시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냐 아니면 과거 회귀적일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형적으로 과거 회귀입니다. 70년대 통일호는 북한의 정세 분석 그리고 북한에 관련된
대국민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퍼뜨려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연구했던 연구했던 기관으로 전락을 했었던 지난해 역사가 있는데요. 지금 남북에 관련된 교류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에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북한을 지원하는 것으로 좀 매도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정세 분석을 하라. 통일부가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이것은 70년대로 돌아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늘의 대통령의 발언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통일부의 역할을 과거에 대결 중심에 있었던 70년대, 40년 전으로 뒤로 돌아가라고 하는 과거 회귀형 발언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 통일부에게 주어져 있는 정부조직법상의 역할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위반한 거죠. 탈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이번에 뭐 장관, 차관,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통일비서관까지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북한의 핵무기가 핵이 고도화됐다는 걸 뭐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사일 도발 수차례 했고요. 군사 도발 수차례 했고 그다음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등등의 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뭘 했습니까? 뭐 남북 교류 협력 뭐 화해 뭐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대북 지원 부서가 됐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때도 그렇고요. 이게 통일부가 신설된 게 1957년입니다. 그로부터 명칭이 3번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57년 이후 지금까지 지금이 제일 무기력한 형태의 통일부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가 미래지향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시는 뜻을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그 평화를 지키는 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양보해서 핵무기를 고도화시키는 거라는 건지 저는 그 논리를 납득하기 힘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지금까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상호주의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인권 실태 개선 문제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대응 등등의 기조를 이미 밝히셨습니다. 그죠?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1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통일부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무런 의미 있는 역할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크게 미흡했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통일부의 명칭에 걸맞는 역할을 찾아서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의 통일부의 역할 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지금까지는 뭐 사실은 지원하는 역할만 했잖아요. 네. 뭐 저쪽에서 김여정 씨가 여기에 뭐 대북 전단 문제 얘기하면 따라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북한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고 난 이후에 남북 교류 협력을 뒷받침할 만한 사업 자체가 없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무의도시가 한 건데 북한 인권 실태 개선 문제도 유엔의 결의문에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거의 참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엄존하는 우리 한반도 국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삶의 실태 개선 사항 이런 걸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외교적 안보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 군사 도발이라는 핵 문제와 관련된 외교적 안보적 노력에 있어서 일조해야 될 건 일조해야 되고요. 특히 북한의 동향 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외교부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정보도 공유하고 역할 공간을 점점 키워나가야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양당의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크고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좀 다릅니다. 그것도 인정하더라도요. 한 가지는 팩트는 분명하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대결이냐 대화냐 일방적으로 한 곳에 흐르게 되면 어떤 경우든 일방주의가 흐르게 되면 그 후과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지금 추세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과 중국이 격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다시 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 그동안 거의 적대 국가처럼 계속 했지만 지금 물밑교류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가 대결에서 대화로 계속 가는 추세에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만 윤석열 정부만 모든 것에 대화의 끈에 관련돼서는 다 끊어버리고
대결 중심으로만 계속 가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원컨대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겠죠.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 이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게 통일부의 기능,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기능을 부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아주 위험에 빠뜨리는 길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네. 저도 말씀 좀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대화와 교류를 거부한 적 없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호도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 지금 5천만 명이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재래식 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방들과 북한 핵 문제를 공동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를 속이고 우리 국민을 속이면서 대화의 문을 닫아왔던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지, 무기력하게 내주고 아무 방비도 없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물로 맡기는 건 안 된다라는 상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건 말씀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이면 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오늘은 3주 연속 상승해서 5주 만에 40%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무당층 또 중도층에서도 지지율이 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분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네.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층하고 무당층, 중도층 2030이 다 올랐는데요. 네. 지금 당면한 정치 이슈 현안을 보면 별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 1, 2주 사이에 있었던 게 개각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자유총연맹 연설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다시 포함시킨다는 네. 그 정도. 그다음에 연일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은 핵오염,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인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네. 지금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와 관련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국정 운영 전반에 있어서 논란거리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전반적인 안정 기조가 국민들 여론 속에 반영된 것 아닌가. 저는 이 지금 흐름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금 외교 안보 이슈가 있는 것도 네. 아니고, 특별하게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상승 기조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징조 아니냐,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데도 지지율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징후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 여론조사는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차이가 있죠. 네. 지난주 주말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그 지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이 36%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리얼미터 조사는 조사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총연맹 관련된 발언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대립의 언어를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이것이 일정 정도 단기간에는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북 문제라든가 외교 안보 문제마저도 국내 정치에 이용해서 정쟁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단기간에는 지지율이 좀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게 큰 독이 된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적으로는 부울경이 많이 올랐던데요. 앞으로 여론조사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행사장에서 발언했던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얘기 네. 아닙니까? 사실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세계 다니시면서 안보리 제재 풀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객관적으로 하셨습니다. 그거는 팩트인데,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씀 그 뜻에 하들짝 놀라고 반응하는 거 보면서 이게 민주당이 아픈 데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게 정치적 목적까지 고려해서 타겟을 정해서 저는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셨을 리도 없고요. 네.
팩트가 정확하게 좀 틀린 걸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하셨던 얘기는 북한의 비핵화의 진척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거 아무 상관없이 대북 제재를 먼저 풀어달라 이렇게 말하신 적 없거든요. 팩트를 너무 왜곡하시는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발언하실 때 종전선언을 가지고 완전히 가짜 뉴스를 얘기하셨어요.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유엔사를 해체하자 이런 얘기 나오셨는데 종전선언을 하고 나서 유엔사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하지 않는 이상 유엔사 문제를 얘기할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가지고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다라고 또 가짜뉴스를 얘기하셨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북한과의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을 호도하시는 문제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전사 출신의 전직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가장 최전방에서 했던 특전사 출신의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성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모시셨으니까 저도 이제 조금 자제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정전협정에 기반하고 있는 유엔사를 정전협정을 끝내서 종전선언으로 가면 유엔사의 존립의 기반이 사실 약해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계를 다니실 때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믿어달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뭐가 가짜 뉴스라는 겁니까? 저는 정말 그거는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 얘기죠.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공부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종전선언은 지금 휴전협정을 가지고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문을 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치적인 선언이고 그래서 전 부시 대통령이 제안했던 내용이고요. 그 관련해서 미국 국회의원들도 그에 대해서는 지지했는데 그러면 전 부시 대통령, 미국 국회의원들도 반국가 세력입니까? 아니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요 평화협정 얘기를 꺼내기 위한 전 단계로서 종전협정 문제를 언급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에서 끝날 거라고 누가 봅니까? 그거는 1단계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의도를 짚어서 그걸 미연에 막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게 어째서 가짜입니까? 한반도 평화를 가자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표현으로 느껴져서 네.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치권이? 아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대북 관계도 풀어나가야지. 그렇게 무작배기로 양보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내일 일본 정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공방이 뜨거워지는 모습인데 일단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시선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보고서가 안전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국민적인 불안감이 좀 잠재워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IAEA의 이 보고서를 객관적 사실로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를 좀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IAEA가 국제원자력 기구가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그 배출 기준을 검토하기 시작한 게 2021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1년 4월 일본이 방류 결정 그 국제사회 그걸 밝혔고요. 그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지금 국제원자력 기구의 검증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 한 달, 두 달 사이에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도 과학적 국제적 기준 부합하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단식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IAEA가 국제원자력 기구가 방사능 오염수 측정을 할 수 있는 검증기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유엔 같은 기구에다가 좀 맡겨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제가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검치를 못했습니다. 국제원자력 기구는 1957년에 만들어진 유엔 산하의 독립기구고요. 그 모든 활동이 유엔 총회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핵이나 방사능 사고,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IAEA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뭘 믿고 하겠다는 건지 일반적으로는 정치권이든 정부든 국민이 불안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그죠? 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이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 제시를 하거나 정부에다가 촉구를 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장외 집회하면서 당내에서든 정부가 내놓은 오염수 기준 충족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을 안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슘이라든가 삼중수소 점검의 주기를 좁힌다든가 검정 시점 위치를 90몇 개에서 200개로 늘린다든가 유통 전 수산물 전수조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 IAEA 결과를 보고 이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IAEA도 못 믿겠다 그러면 그럼 민주당의 대안은 뭡니까? 그냥 반대? 절대 안 된다 이겁니까? 네, 의장님. 말씀을 보시면 국민의 여론 그리고 국민의 민심을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불안하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국민이 10명 중에 8명입니다. 특히 보수층이라든가 국민의힘 지지층마저도 50% 이상이 불안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권여당이 해야 될 일은 국민의 불안을 줄이는 것이죠. 근데 집권여당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음용수로도 가능하다, 마실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국민의 그러한 불안을 괴담으로 다 치부해버리고 이런 것밖에 하신 게 없지 않습니까? 왜 국민이 불안하겠습니까? 이번 보십시오. IAEA에 관련돼서 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IAEA가 6번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오염수의 다액종을 걸러내는 알프스라고 하죠. 그 시설이 10년 동안 8번 고장이 났는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중간 보고서에 한 번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 국민들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2021년 4월 달에 IAEA는 이러한 활동을 하는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적어왔습니다. 일본이 방출을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방출 계획과 관련 활동의 모니터링과 검토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것이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걸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IAEA도 그 조사의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자체적인 검증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시찰만 다녀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이 계속 불안한 것이죠. 그 불안한 감을 계속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지 왜 국민을 괴담 유포자로 그렇게 모십니까? 정말 지금 하고 계시는 걸 보면 여론조사도 안 보십니까? 아까 여론조사 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도취될 수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은 지금 나의 안전이 정말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당은 불안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야당은 어떤 미래의 청사진을 갖고 계십니까? 야당에게 대안을 완전히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이 방류하기 전에 국제원자력 기구에다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요청한 사실의 문구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난 2년 동안에 해왔던 검증의 과정들이 전부 그럼 오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못 믿겠다. 아니면 지금 일부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체해라.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가 가가지고 우리 시찰단이 갔을 때 민주당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찰단 결과 보고서 나오기 전에 못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일본의 그 민주당 의원들이 방일단 만들어서 가셨을 때 좌파 인사 한 명 만나고 도쿄 전력도 못 만나고 정부 관계자 못 만나고 10km 떨어진 방파제에서 보고 온 분들이 와서 못 믿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찰단이 가서 다액종 제거 설비라든가 이런 걸 다 보고 왔으면 일단 그거는 듣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한 다음에 대안을 만드시든지 반대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지금 몇 개월 동안 민주당이 한 것은 길거리에 나가서 뭐 똥은 먹어도 그거는 못 묻겠다. 핵 오염수다, 핵 폐수다. 그 얘기밖에 더 했습니까? 그 한쪽 말만 계속 하시니까 제가 반론이 아닌데 팩트만 언론에 다 나온 내용 팩트만 아닙니까? 말씀드리면요. 실찰단에 가셨을 때 민간 전문가들은 왜 안 데려가셨습니까? 왜 언론은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 오염수 관련된 청문회를 왜 지금까지 계속 여당은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찰을 정확하게 하셨고 검증을 정확하게 했으면 국민들에게 그걸 알려야죠.
왜 국회 업무를 방해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 야당이 민주당이 지금까지 대안을 제시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여당은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그러나 야당은 과거의 집권 세력으로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피해 지원 특별법을 여야가 같이 논의하자라는 제안을 먼저 했고요. 두 번째로는 유엔총회 관련돼서 유엔총회의 오염수와 관련된 해양투기에 관련된 안건 지정을 촉구하자. 이런 얘기라도 저희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야당이 지금 왜 국민이 그러니 불안하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민주당이 나오는 외국입니까? 겁니다. 특위하고 청문회 문제도요. 논의하기로 했으면 논의하기 전까지는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적 자료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하셔야지 그 과정에도 계속 단식 투쟁하고 외부에 가서 장애 투쟁하면서 특위 만들자 그리고 청문회 하자는 것은 닥치고 반일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떳떳하시면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청문회를 통해서 공개하면 되지 제가 않습니까? 볼 때는 청문회와 특위를 방해하는 게 민주당이지 네. 국민의힘이 아니라고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입장차가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두 분께서도 뜨거운 토론을 해주고 계신데 내일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보고서가 나오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저희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 정부가 무능한 데다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면서 민주당이 이런 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미흡하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서 복귀한 이후에 발언 하나, 행보 하나에 모든 관심들이 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네, 예.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년 만에 지금 그 활동을 재개하신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당내 지금 상황 그리고 지금 전국의 상황을 볼 때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이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구조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해석할 때 모든 것을 정파의 관점 그리고 계파 갈등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곡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지적하신 민주당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 내 모든 사람들, 모든 구성원이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위를 구성하고 있었던 거 아니고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대 해석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도 들어볼까요? 그럼 원래 이런 문제는 안에 있는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잘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입국하시고 난 뒤에 정치적인 행보를 열어가실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내 입지점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입지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오래된 전통적 지지 기반 정서를 업고 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호남을 돌고 계시고요. 이번에도 호남 민심을 빙자해서 민주당의 핵심의 이 방향은 도덕성과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이것은 당권파를 겨냥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여야 간에 이게 뜨거운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게 당내 분란이 될 수준까지 내부적인 알력이나 갈등을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과 더불어서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친박근혜계 좌장으로 꼽혔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청년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서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청년 정치인들을 만나서 보수 연합군을 언급을 했고 또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저도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6월 30일 날 강남에서 식사를 하셨던데 저 이준석계 청년 정치인들과 같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제가 조금 유심히 본 것은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해서 보수 연합군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는 옳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데요. 퇴임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언급을 한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새로운 중진 역할론, 총선에 임하는 당의 구도를 새로 짜야 된다라는 의도로 읽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감 없이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이 출마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현 정부의 주류인 친윤계,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나 최경환 전 부총리는 친박계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보니까 친윤계와 친박계 간의 총선을 앞둔 신경전이 좀 개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분석들도 나와요. 이 부분 아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깥에 보면 더 잘 보인다고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 친이와 친박의 극한 대립이 있었고 그러한 그 대립에 친박의 좌장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해석은 더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지금 보수 대통합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읽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시즌2라고 할 정도로 인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계 출신들을 등용을 하고 있고 대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 대통합에 대한 의미는 친윤계 그리고 친이계들이 거의 장악할 수밖에 없는 공천의 문제에서 친박계를 학살을 하게 되면 보수 대통합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워닝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보수 대통합이 되지 않으면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이런 메시지를 날리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